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이거. 이모, 야, 정수는 학교 가? 왜? 아니, 은옥이 알지? 어. 그 윗동네 사는 은옥이는 어제 학교 휴교했대. 그래. 아유, 그 신종 풀른지 뭔지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못 살겠어요. 아유. 왜? 그거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던데? 야, 괜찮긴 뭐가 괜찮냐? 괜찮은 게 하루에도 그냥 수두룩하게 걸리냐? 그리고 그게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신종플루 거점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대. 그래? 그럼 모든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게 아무 데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이 모자라. 그래? 그래도 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긴급 예산 배정하라고 그랬다던데? 에이그, 지금 와서 긴급 예산 배정하면 뭐해. 우리가 지금 6.25도 아니고 이거 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그게 말이 되니? 에이, 이모, 그래도 이모 화 풀어.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너 지금 나한테 침 튄 거야? 어? 너 신종플루 기침하고 열나고 내 얼굴 침 튀었어. 아, 이모! 아, 난 이모랑 얘기하다가 살에 걸린 것 뿐이야! 네, 이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환자가 벌써 3,000명에 달하고 또 이 찬바람이 불고 나면은 수백만 명까지 환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걱정이죠. 뭐 지금 아직은 뭐 이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은 항바이러스 관련한 이런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정부에서 약을 갖다가 확보하느라고 조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명불허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용인의 슈퍼주인 정한영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치계의 내공백단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옛날에 앵커 하셨잖아요. 언변도 좋고 똑똑한 여성이고 당직하고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양차고 야무진 것 같았어요. 아주 성숙한 정치인이 됐다니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예정사죠. 네, 민주당 간판 스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지시죠? 박영선 의원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만나시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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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이에요, 팬. 도저히. 아유, 왜 이제 아니. 왔어, 왜? 아니, 의원님 벌써 그거 아시는 게, 네. 이 내고 예, 있는 올라가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네. 그래서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그 지역구가, 네. 구로구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 근처에서 옛날에 놀았었어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별 말씀을. 네. 바로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옆에 옆이죠, 지역구. 옆에.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야, 불러주셔서 근데 너무 실제로 영광입니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미인이세요. 아이고, 별 말씀. 아니, 짱 팬이에요, 진짜.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텔레비로 뵈니까 살이 좀 이렇게 찌신 것 같아서. 네. 저 살이 좀 쪘다. 그러고서 요새 관리를 좀 안 하시나 보다 했더니, 텔레비전이 원래 이렇게 약간 볼록해서 조금만 그거 해도 좀 사람이 얼굴이 좀 더 통통해 보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경무에 시달리시니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예. 아이 근데 요즘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전에도 신종 플루 아이고,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침하셨다고 막 구박받으시던데. 애들 완전 휴교하고. 약간 노이로제 기가 있어 우리들이. 네. 맞아요. 그래도 맨날 열나나. 네. 내가 스스로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밤에 좀 이렇게 벗고 마루에서 자고 나서 일어나서는 뭐 감기기가 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열나나? 신종플루 아닌가? 이런. 그래, 근데 또 약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오. 자, 우리 박영선 의원님을 모시고. 야, 이건 영광인데. 먼저 저희가 이 프로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MBC의 기자로. 네. 정말. 그리고 MBC 기자 시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MBC는 이제 여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네네. 네, 그랬다가 입사한 지 수습 떨어지자마자 네.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이용희 사장님이라고 네네네. 과거에 이제 동아일보 워싱턴 네네. 특파원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기자 출신의 여성 앵커 시대가 열리더라.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 중에 일부를 기자로 바꿨죠. 바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기회로 기자로 옮기게 돼가지고요. 인터뷰로. 네. 그래서 수습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 MBC 뉴스데이트라고요. 예. 밤 11시 50분부터 하는 제가 여성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 마감 뉴스 형태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봤습니다. 했었습니다. 맨날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통금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돼서 자정이라는 시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시간이 자정 그러면은 요즘은 뭐 자정돼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그 당시엔 자정되면 이제 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여성이 나와서 뉴스를 진행해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네. 기사를 많이 타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뉴스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세상 물정을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뉴스 진행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관심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쁘시니까. 네, 저는 관심을 보고 이렇게 맨날 그 12시 뉴스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어가지고 약간의 검열도 있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약간 으시시한 분위기도 약간 있었어요. 그런 때. 네. 하신 거.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건 좀 늦었죠? 네? 언제? 97년도 LA 특파원 가서 했으니까요. 그럼 몇? 37? 그때까지 그럼 시집을 안 갔어요? 일만 하셨구나. 커리우먼. 37에? 네. 그럼 자녀분은? 38살에 났죠. 그럼 지금 자녀분은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예. 네. 한번 지금 더 하시기는 조금 이제 조금 늦었죠. 근데 좀 늦었죠. 후회가 돼요. 그때 그냥 어떻게 힘들더라도 하나 바로 더 할 할 걸. 걸. 근데 사실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98년도였는데요. 그 아이 낳고 출산 휴가를 한 달, 2달 정도까지 가는 거가 굉장히 눈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한 2달까지 갈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밖에 못 쉬고 나와서 이제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힘들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가 참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러니 아니 박 의원님 같은 사람을 37살이 되도록 도대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 속이 상했겠어 그래.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아니 근데 그래갖고 네. 어떤 양반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은 제가 그 미국 특파원 가서 거기에 이제서 미국 거기 그 네, 동네에서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는 그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 그 재미교포. 네네네. 그 당시에. 그 이용해도 재미교포. 아 그냥 이 한국에서 좀 괜찮은 여자들 다 재미교포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그냥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사업하는 양반이었어요. 아니요, 변호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개는 서울에서 그 지금 정동영 의원님께서 저희 그 당시 MBC 선배였죠. 소개는 시켜주셨죠. 정동영 네. 의원이 거기 LA에
그러니까 LA 특파원 하면서 알았구나. 네, 전임 전임 특파원이. 특파원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LA 특파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양반 하나 봐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 박영선 의원한테 소개를 했군요. 네. 그럼 정동영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시겠네요, 지금도. 아무래도 이제 그 MBC 선배시고요. 또 저를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오게. 들어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동영 계보네요, 그러면.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그렇게 하시면 또 어떤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제일 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다. 네,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책임감도 많이 가지시고. 예. 근데 때때로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정동영 의원한테 들었나? 네,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렇게 박지원 의원님만큼 내공이 쌓이지를 못해서 때때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정동영 의원님하고는 관계없이 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참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제가 혹시 또 정동영 의원님한테 또 이게 또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나중에 좀 반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뭐 입당은 안 한다면 언제쯤 나오는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통합을 해야 되는 어떤 계기도 마련되고 또 그것이 국민적 바람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저 어떤 뭐 시점은 지금 아직은 생각은. 예, 그런 거는 아직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아직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의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세요. 민주당이 인기가 안 좋다. 참 이제 그게 제일 저희의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이제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한나라당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일 후회스러운 거는 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또 집권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렇게 품어서 무엇을 해결하는 능력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그러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자꾸 배척하고 우리 고집만 세워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했던 그런 지난 17대 국회에 대해서 제가 그게 제일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 갖고 있고 집권당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번 한나라당을 포용해보자.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힘들지만 마음 자세라도 좀 그렇게 갖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9월 달에 조건 없이 그 전격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뭐 과거 같으면은 이제 집권당에서 야당한테 뭔가 떡고물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들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완전히 바꿔보자.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이 수도 많고 현재로서는 형님 집안이니까 좀 미안해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부 출신 기자를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경제부만 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상임위는 어디 있어요? 제가 17대 때는 이제 재경위에 있었고요. 4년 동안. 네네. 현재는 법사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찰총장님 청문회를 했었죠. 네. 네. 청문회 하려고 법사위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이제
증인이 이렇게 오면 네. 주변에서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좀 이렇게 잘해달라고 많이. 네, 전화들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어. 예. 그 학교 동문들이 전화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이 학연이라는 거 끊을 수 없는 그 네. 그럼 이제 합청장관 박 의원님이 그냥 청캐씨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제가 사실 그 얘기하고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네? 왜 후회해요? 아, 혹시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희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우리 박영선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님 측근들,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전에 대학 가요제 때 입상을 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아주 사정사정하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노래해요. 예전에 아주 뭐 대학 다닐 때 통기타도 치고 했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뭐 절대 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기자가 되고 앵커가 되고 이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서너 달 전에도 라이브에 가서 조그마한 무대인데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아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제 정치 관두면 좀 늦었지만 그 올드 가수로 나가면 어떠냐. 그럼 내가 매니저 하겠다. 그래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다닌 차가 그 차가 이제 잠깐 다른 데로 가서 제 차를 이제 타시게 된 적이 있어요. 제 차가 마침 그 2인승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뒷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이제 앉으셨는데 스포츠카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푹 젖혀지는 거기에 이제 불편하게 앉으신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안 불편하다고. 차 좋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면 이런 거 안 타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스스럼 없이 타시는 거 보고 굉장히 소탈하시구나 그런 게 다가왔었고요. 박영선 의원이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한국에 있지 못하고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매일 밤마다 연락하고 맨날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도 한 10대번씩 문자 메시지를 서로 보낸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 다시 말해서 조금 일종의 의부증이라 그럴까요? 아니 그러나 밖에 나간 남편은 원래 내 남편 아니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도무지 그러고는 못 살아요. 남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애정 표현 이런 말을 확인하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40대 후반의 그 아줌마 여성이라 그럴까요? 근데 네. 남편분이 지금 같이 안 계세요? 아니 서울에 한 달에 한 절반 정도 나와 남자 계시고 일본에. 네, 일본에 일본 그러니까 영국 로펌에 잠시만요. 다리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 아유, 내가 괜찮습니다. 뭘 좀 준비해갖고. 아이고.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 내가 또 이런 거는 이거는 잘 안 원래 하는 건데 아유, 내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리 좀 편하게 갖고.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리가 저리신지 자꾸 난 옆에 앉아있잖아. 근데 발꼬락을 그냥 꼼지라. 발견이시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자상하시네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이게 서민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가요제를 나가셨어요? 대학가요제 그때 나갔었는데요. 그 대학가요제 나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이 기타와 아예 모든 걸 끊게 됐습니다. 낭만이 아버님이 있으셨네. 아주 저 완고하시는 예.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그때 넣으셨던 화음 살짝 생각나고. 그 노래가 이제 이한 밤을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제목인데. 저희도 가끔가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무슨 정부 관료한테 무슨 질타할 때나 저는 국회의원들끼리 법안 갖고 논쟁할 때 보면 늘상 무섭고 여장관 말씀도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사실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듣고 정말 여성이구나.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부드럽게 하려고요. 왜 바꾸시려고요? 네.
자꾸 그런 얘기 많이 너무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도 근데 괜찮아요. 근데 또 막상 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냥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면은 저도 부드러워지는데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그치? 하니까 저도 화가 나요. 네, 저도 계속 그런 거 아니다라고서 이제 질문하다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치 이제 시작해서 지금 이제 5년 차 되신 거예요. 6년 차, 네. 6년 차 되시죠. 6년 되면서 야, 이건 내가 진짜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그랬던 일이 있으면 어떤 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집권당이었고 과반이었을 때 그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포용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거가 이제 좀 큰 의미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변인 하면서 네네. 이제 그 성명서 이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또 어떤 개개인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런 게 좀 많이 후회가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 아, 그리고 이제 정치하면서 내가 이건 진짜 참 다 잘했다.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 금산분리법, 그거가 이제 저희가 집권당일 때도요,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흔히들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참 통과시키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을 한 30분 만났습니다. 법률 통과되기 전날. 그래서 다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분 중에서 28분이 찬성표를 던져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때 160표 이상이 나왔어요. 찬성 160표 이상. 강선우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 흐물흐물해져갖고 그럼요. 해드려야죠. 해드리지.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정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8대 돌아서는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메일을 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는지를. 오. 그 법이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게 강선 의원님이 하신 거구나. 네. 찾아내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거 잘했고요. 또 자화자찬 시간이네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모르겠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법이라 그래갖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기업에서 그런 보육 시설의 혜택을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에다가 네, 기업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돼 갖고 이제 작년부터 이것이 실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MBC 다닐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기 하나 더 낳았으면 하는 후회가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 눈치 보느라고 못 낳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게 나중에 눈치 보지 않게 하란 말이지. 네, 눈치 보지 않게. 그러니까 아빠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에서요. 네. 진짜 회사에서 애를 낳는겠다 그러면 막 보너스 네. 주게. 네. 잘 되네. 좋은 거 하나 생겼어. 진짜 좋은 법이야.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네. 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박영선 의원님은 좀 찍힌 거 아닌가. 우리는 되게 걱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BBK 네, 그렇습니다. 공방에 있을 예, 때 네. BBK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박영선 의원님이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을 살벌하게 해가지고 네. 저 양반이 저 대통령이 되면은 박영선 의원이 혹시 저 정치적 보복을 받지 않을까? 고생 좀 했지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BBK 그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BBK 기획 입국설이라는 거를 퍼뜨려가지고 뭐 김경준을 뭐 민주당에서 일부러 데려왔다. 뭐 한때 막 그런 식의 그 마타도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고발까지 했어요. 고소 고발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가 많아요. 많습니다. 예. 저 사람이 감옥소에 지발로 찾아와서 들어가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고 여러 가지 참 거기에는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네. 톨스토이의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은 진실을 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언제 때를 함께 신과 함께 기다려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기획입국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의심을 해가지고 막 수사를 했었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쪽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근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너 왜 했지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너 했지.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시민이 묻는다. 요 어렸을 때 이런 네. 번데기판 많이 예, 돌려보셨죠? 예. 여기 나온 숫자를 찍으시면 거기 있는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잡을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저 좋아합니다. 예. 네, 자, 돌려보세요. 돌리고 찍으세요. 1번.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저는 일부 맞다고 일부 그런 생각합니다. 면도 있다. 네, 일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의 실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정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 실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사랑인데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는데 사랑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검찰 수사는 예를 들면 법이라면 너무 법에만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 속에 법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법치를 굉장히 내세우는데요. 이 법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운 사람한테 더 세게 대고 이쁜 사람은 살살 봐주고 또 돈 많은 사람한테 약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세고 이런 거는 법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때는 그 법치의 잣대가 조금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아닐까. 돌리고 찍으세요. 2번. 의료 민영화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같은데 미국의 의료법 문제가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보험만 들면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의료 그 보험제도가 사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요. 오바마 정부는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고, 왜냐면 힐러리 여사가 그 부분에 과거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저는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고칠 점은, 감기 걸리는, 이렇게 간단한 거는 보험이 잘 됩니다. 그런데 중병이 걸렸을 때, 그때 저희가 보험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이제 이런 폐해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절충하느냐가 의료 당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보건 당국자들이. 맞아. 정치 얘기를 좀 이제 해봐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좀 더 사셨으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이 슬퍼한 애도 기간을 아주 오래.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조금 울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국민적 충격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이 상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좀 이제 서 있었거든요. 상주로서. 네.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장작불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은근히 타들어가는 숯불 같은 이제 그런 국민적 슬픔 같은 것이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오셔가지고 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민주화와 남북 통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김대중 대통령만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발전시킨 분은 아마 한동안 찾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바뀝니다. 당내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이 포스트 DJ 이후의 전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정말 굉장히 크다란 소용돌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김 시대가 이제 청산되는 거니까요. 호남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큰 나무였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라서 이게 이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MB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또 선거구제를 개편하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거는 어떻게 지역 생각하세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이미 제가 정책위 수석 부의장 하면서 이 어젠다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럼 금방 되겠네요. 금세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0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카운티로 만들던가 아니면 시로 만들어서 네네네. 이제 그렇게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한 70짜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70짜리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돈만 해도 그 비용만 해도 굉장합니다. 예. 네. 괜히 쓰는 돈 참 그렇죠. 많죠. 예. 그거 다 우리 돈이야. 맞아.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또 민주당도 아마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순수한 의미의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한번 않을까. 바깥에 저쪽에 친노 진영 뭐 일부 인사들하고 해서 친노들이 모여서 또 당을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면 네.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그 자제력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발 양보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눈치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조문 오시는 분들 보면요, 확실히 지지계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았고요. 또 화이트 칼라 그쪽의 분들이 많이 조문을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는 그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운 분들 있죠. 그 소외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지지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당을 새로 만든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참고 하나로 어우러지셔서 그 하나의 힘으로 밀고 가는 것이 바로 그거는 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앞길이 이제 이를테면 야권 다 대통합인데 네. 지금 현재 대통합의 이제 집단이 네. 어떤 분들로 대충 이제 그 생각하고 계신가? 저는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네,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모든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노 그룹도 그렇고 지금 뭐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원래 같은 팀인데 뭐. 거기도 같이 모셔야 되고 작전상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제하고 가면은요. 당내, 그러니까 이 한 바구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지만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선발된 선수가
다른 상대방의 선수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선수가 선발됐는데 여기 아직 자녀 그룹이 남아 있으면 또 이쪽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리그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요. 개헌 문제하고도 맞물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뭐 국회의장님도 뭐 이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회 상하 양원제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 중심의 어떤 그 지나친 권력 구조의 어떤 집중화 현상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내각제로 가는 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번 대통령 주자가 될 분들은 충청도 분. 충청도. 충청도를 어떻게 감싸느냐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 있고요. 그 현재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전 대표는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또 이해창 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민주당에서도 차기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사람으로는 뭐 정동영 의장, 정세균 대표, 또 손학규 대표, 또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좀 박지원 의원님까지도 거론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흔히 뭐 용들이라고 그러는데 박영선 의원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할 텐데. 네, 그러면 제가 한용인의 수포에 그 힘을 얻어서. 내가 더 낫지. 그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충청도 분들하고 어떤 연대 관계를 갖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계 개편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네. 그분들 중에 좀 이렇게 저희가 국민이 볼 때, 크게 신뢰가 가질 않아요, 아직. 약간.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은 맨날 뭐, 퍼센티지들 아주 조금씩 아주 낮으시죠. 스스로들 왜 그런가들 국민들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나. 네. 좀 반성들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밀다 보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포스트 DJ 이후에 그 호남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누가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도 이제 정계 개편의 하나의 요소일 거고요. 그리고 영남 주자인 경우에 호남과 어떤 연대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전북일 수도 있고 전남일 수도 있고.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정계 개편의 요소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부터 굉장히 정치권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네. 그 박영선 의원님이 당 대표래. 당 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같이 합시다. 그럼 또 다, 30명 중에 28명 넘어오듯이 다 오는 거야. 그렇지. 넘어오게끔 이렇게. 아이고, 참. 네. 오히려 그게 낫지. 그게 빠르겠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북 문제가 북한에서 특사를.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저 사람들이 특사를 이렇게 보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먼저 또 찾아가서 만나고 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핑계김에 온 거지 사실 그 전에 오고 싶었었나 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그죠? 있죠. 저 사람들도 굉장히 오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셔서도 참 한반도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셨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이 남북 문제라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쭉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밑거름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안보 불감증에 빠질 정도로 지금은 뭐 북한이 뭐 어쩐다 그러면은 라면 사재기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평화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남북 간에 서로 없으면 저희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돈이 빠져나가는데 뭐 주식시장 다 망가질 거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평화라는 게 평화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게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오늘 어록을 나요.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동이다. 대변인이시니까. 평화가 너무.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뭐 그 협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사실 참여정부 때 좀 앞서 나갔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남북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육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이제 덴마크 수교 5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육부 장관이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건 거예요. 덴마크는 6시부터 이제 보육 시설에서 문을 연다는 거죠. 아침. 네,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여성에게 걱정 없이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게 이제 덴마크의 그 이제 정책인데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이어진 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애 키우는 문제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육 정책에 있어서 그 30, 40대 주부들이 전부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참여정부 때 그런 거 할라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세금 많이 걷는다고 국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냐 이제 막 반대하시고 또 성장이냐 복지냐 막 이래가지고 이분법적 논리로 막 이제 그 당시엔 그랬었는데 지금 실제로 국민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덜 먹어도 해야지. 복지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아니, 쓸데없이 쓰는 돈,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중간에 길가 네. 뜯었다 돈 그렇죠. 뜯었다 뭐. 맞습니다. 그 참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네. 눈치가 바삭해서 다 알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낭비가 너무 많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보수 신문인데 그런 기자가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4대강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거기다 쓸 게 아니라 4세에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4세.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 보육비로 그걸 돌려달라는 거죠. 4대강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그 2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돈 거기다 쓸 게 아니고 이걸 보육비로 돌리면 많은 여성들이 편하게 22조. 네. 얼마인지 모르죠. 22조. 22조 뭐. 공이 몇 개야? 100억짜리가 몇 개가 있는 게 22조. 떡볶이를 몇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이제 그 국민의 행복지수라는 것이 그 막 어떤 뭐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더 바라는 그러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앞으로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미디어법을 좀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나오시면 미디어법은 사실은 우리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그 무슨 의원들 몇 분, 네. 정세균 대표까지 네. 몇 분은 지금 사퇴서까지 지금 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의원직 사퇴까지 네, 해놓고 앉아 예. 있는 이런 상황에 네. 지금 미디어법은 지금 헌재에서 네. 언제쯤 그거는 제 날짜는 헌재가 언제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아마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판단을.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시간이 오래 끌게 되면 혼란이 그만큼 오래 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미디어법의 내용보다도요. 그 미디어법이 통과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불법적인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리 투표 논란이라든가 뭐 서로 싸우고, 네. 맞아. 네, 참 가슴 아팠습니다. 굉장히 욕하고. 네. 이 미디어법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든지 독과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한 군데서 독점하는 현상이 생기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신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에 또 방송까지 주게 되면 이거는 좀 너무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뉴스가 전달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과점이 생기면 또 이제 나쁜 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죽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있듯이 기업도 똑같은 거죠. 이제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창의적인 거, 밑에서 막 자라나는 것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을 금방 잃게 되는군요. 그렇죠.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저희는 좀 더 걱정을 협상을 했다. 해서 걱정하고 좀 협상을 해서 그 비율을 낮췄으면 좀 했는데 더 정확하게 좀 더 네.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게 급하냐? 그렇죠. 그쪽은 급하다. 근데 그 급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부 들어서 좀 정치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간들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라는 게요.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하면은 사람을 좀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가 물론 오래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일정 부분 하고 이렇게 좀 물갈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의 모든 그 층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정치라는 게 그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봉사하는 거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저의 장점과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장점을 모두 국민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하는 게 그게 그 기간까지. 적당하지 않을까. 도지사라도 한번 하시고 다음에 시장도 하시고. 우리나라도 좀 여성들이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야 돼. 여성지사 한 분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야.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네. 참 사랑 속의 정의 실현, 꿈이 있는 세상.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맞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진짜 어려운 그런 이웃들 직접 말씀 한 말씀 드리시죠? 위로의 말씀? 네, 많은 걱정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걱정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가는 희망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정치권이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정치권의 불만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듣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한영인의 수파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영선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더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셔서 저희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님을 모시고 그리고 따뜻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놀러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 신발 네. 이거 빠졌어. 가서. 아니, 내가 원래 박윤선 의원님 팬이었거든요. 팬이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더 막 옆집 언니처럼 마음에 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 여성 의원으로서 또 남성 의원